우리가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이 이제 한창 화랑일 때 B2 연끌을 추천해준 이제 유튜버들 되게 많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연봉 3,4천만 원인 사람들한테도 연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절대 못 갚아요. 그 돈을. 네, 오늘은 3월 5일이고요. 네. 부동산 뉴스 하려고 이제 모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거 전에 나왔던 뉴스 아닌가요? 다주택자 규제 지역 내 담보대출 가능 해가지고. 3월이 2월 초에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행일은 3월 2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네. 이제 3월 2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주택자의 이제 규제 지역 내 주택 담보 대출을 LTV 이제 안 나오던 거에서 네, 네, 네. 30%까지 허용을 한다. 네. 규제 지역은 60%.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네. 가장 큰 거였고. 그럼 저 나인원 한다면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대출이 없거든요. 빵원이거든요. 네, LTV 이제 30%. 아, 30%? 네. 좀 나오겠네. 여기 대출 없는데. 근데 이제 DSLR 규제는 여전히 안 풀렸으니까. 네. DSLR 규제가 굉장히 맞아요. 센 규제잖아요. 네. 소득이 안 늘거나 소득이 안 받쳐주면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여전히 40%로 묶여있는 것 같고요. 규제가 지금 풀리는 것 봐도 아직까지는 100 정도가 풀리는 거라고 하면 이제 한 20 온 것 같아서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풀려야 되고 네. 따로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음. 거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오늘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 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3월 2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네. 오늘부터 용산구나 아니면 강남구나 서초구 사시는 네. 다주택자도 LTV 30% 이내에서 맞아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30% 안에서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해도 실제 규제 지역 내에서 대출 전혀 없이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크게 실효성 없을 거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주택 가격이 비싸야 다주택자들이 더 살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이걸 좀 풀어줘도 살만한 유인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숨통을 좀 틔워줬다 정도로 읽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네.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약간 좀 반등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좀 올라가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실거래도 16억대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19억까지 갔거든요. 네, 다시 호가는 막 19억까지 올라가고 네. 이러고 있는데 잠실 엘리트 같은 경우도 20억 깨졌다가 다시 20억 이상이 네. 실거래가 되고 근데 이게 반등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사람은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일시적으로 금매물 소화되면서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한두 건 이렇게 거래된 거기 때문에 아니 없다라고 이걸 가지고 생각해요. 또 반등했다고 유튜브들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네. 아무도 안 보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근데 또 보고 이제 댓글 보면 신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엘리트에서 그게 20억 깨졌다가 네. 다시 20억 이상 올라가고 네, 실거래가 조금 이제 올라간 걸 가지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도 그래서 그냥 보고 이거는 그냥 저희 생각은 아니다라는 걸 저도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어쨌든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 분기 초일기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강남 서초구는 40%예요. 그리고 아리팍 같은 경우 39%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아리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이제 오시기 전에 네이버에다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 매물만 봐도 매매 가격은 호가가 아직도 35억에서 42억 정도 부르고 네. 있고요. 그리고 43억 부르고 42억 부르고 이런 데는 대부분 한강뷰 30평대인데 네. 이제 조합은 물건이었겠죠. 한강뷰가 좀 없는 데는 35억 정도 호가가 그렇게 내려가 있어요. 최저 호가가 35억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리팍 전세는 호가가 얼마냐? 호가가 13억이 13억. 실거래도 13억 정도에 됐고 근데 이것도 이제 호수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전세 호가가 13억인데 매매 호가 최저가가 35억이면 지금 전세가율 30%대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리팍은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니까 호가를 되게 높게 부르고 있는데 최고가 거래가 44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호가를 42억을 부르고 있단 말이죠. 43억을 부르고 있고 근데 문제는 2022년 6월부터 한 건도 거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거죠.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네네. 시세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재밌는 게 송파, 서초, 강남 같은 경우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40%대라고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는 59%, 57%, 금천구 57%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왜 그런 거죠? 이게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상대적 금액이 일단은 싸니까 그 동네가 예를 들어가지고 30평대도 진짜 비싸도 20억 정도 선까지밖에 안 찍었었고 매매가가? 지금 매매가 그리고 이제는 또 10억 초중반인데 10억 초중반이라고 했을 때 사실 50% 정도만 돼도 6억 7억 뭐 이 정도 되면 실제로 6억 7억짜리 30평대 아파트면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매가 차이의 갭 차이가 크니까. 강북구나 네. 금천구 같은 데는 34평 아파트가 물론 이제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실거래가 많이는 없는데 되는 거 보면 10억 미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전세가를 50% 정도, 57%라고 하면 네. 전세가 한 3, 4억 정도면 거주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선 또 많이 안 떨어진 것 그렇죠.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도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사실 5억, 4억이면 전세가 되게 일반적으로 느끼는데 되게 싸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사실 네. 전세값이 차이가 많이 안 난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전세가율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호가 실수요자가 이 가격에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전세는 진짜 실수요니까 그렇죠. 투자 목적이 아닌 거니까 전세가 또 빠지게 되면 재투자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실수요자가 빠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되고 전세가율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 투자 수요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하방 압력이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전세 가격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주택 가격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전세 제도가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주택값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가 있어서. 그렇죠. 전세가 맞아요. 같이 끼고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매매하기도 쉽고 투자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가율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좀 잘 보셔야 된다. 근데 저는 반포 같은 경우에 아리파 이제 대장주가 30%대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엄청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래 매가가 빠져야 되는 건데 버티고 있는 걸 뿐인 거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엄청 금매로 내놓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음 기사로 넘어와 보면 임대인 뭐 부담 커진다. 전월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 산정 이자율 연 2.9%로 이런 기사가 있어요.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원래 1.2%였나 봐요. 간주 임대료라는 게 보증금 받았을 때 이거를 그냥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의제해 버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2.9%로 올린 거죠. 네. 아, 그래도 싸다. 2.9%면. 간주 임대료가 높으면 전세 받은 사람들한테 따로 세금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높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적게 산정을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뭐 사실 현실적으로 훨씬 낮은 금액인데 그 금액조차 이제 올랐고 다른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올랐으니까 그게 부담이 된다. 보증금도 하나의 이제 임대 수익으로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소득 금액에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네, 맞아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뭐 예술 대표님이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월세로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보증금 받는 사람은 세금 안 내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받았을 때 월세 받은 것만큼 당연히 소득 신고를 하게 되는데 보증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게 간주 임대료인데 2.9%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긴 했네요. 이자율이 지금 1.2%에서 2.9%로 이제 올랐다라고 하면 제일 큰 부분이 갭 투자로 이제 전세 보증금 크게 이제 끼고 사신 분들이 이자율 인상으로서 그렇네요. 부담이 세부담이 좀 커진 거죠. 그렇네요. 투자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되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저 처음 알았습니다. 네. 뉴스 컨텐츠는 참 좋은 게 하면서 공부가 돼서 좋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면 작년 가계 지출 27%는 세금 이자 비용 비중 역대 최대라고 돼 있는데 그 비소비 지출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비소비 지출이 제가 예수 대표님 예전에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역대 최고고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기가 너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 예술 대표님 같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왜?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비소비 지출이 늘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종부세 늘었죠. 뭐 이제 보유세가 늘었죠. 일단 그리고 저도 나는 고소득자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이런 게 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에서 제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난방비라든가 다 늘어나니까 어쨌든 이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의 소득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 평균 소득이 4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퍼센티지가 6% 7%가 평균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가계의 돈이 그만큼 엄청 없어지니까 수요 사이드에서 견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 오를 수가 없다. 오르더라도 이게 대출로 끌어올려가지고 거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대출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못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지표로 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많이 늘었어요, 예술 대표님은? 저는 이제 이게 자동이체 형태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잘 몰랐거든요. 그게 원래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자동이체로 나가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내가 이제 나가는 비소비 지출보다 훨씬 소득이 많으면 100만 원이 나가나 150만 원이 나가나 보고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건강보험료랑 이제 나가던 이제 은행 이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게 앞자리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다른 기사 보니까 저번 주에 봤나? 대한민국이 이거 집계한 이래로 최초로 가처분 소득이 꺾였대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해왔던 나라잖아요. 1980년대 평균 10% 이상씩 계속 성장을 했고 70년대 막 이럴 때 엄청난 고도 성장을 하다가 지금 저성장 국가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가계소득도 2009년에 비해서 2019년에 50% 60%가 늘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다 반영이 되는 거고 근데 최초로 2020년에 꺾였어. 그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고성장 국가가 아니고 저성장 국가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점점 세금이나 사회보험에 대한 지출이 많아지고 국가에서 뜯어가는 게 많아지면서 가계소득이 꺾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 기사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100만 원 쓰면 27만 원 세금 이자로 뭐 같은 내용인데 여기 기사에서 뭐 하나 뽑아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가계 지출 대비 비소비 지출 비중이 29.1%. 그러니까 이제 다른 평균을 웃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도시에 사는 근로자들이 도시에 있는 집을 샀을 테니까 그게 비싸니까 더 이자가 많이 나왔을 테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청년 이게 진짜 가구의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게 이 기사에 나온 건데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방안 뭐 이렇게 길어 이게.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빚을 내서 투자 0%
영끌에 내몰린 청년 19세 39세더라고요. 가구 중에 4, 5명 중에 1명은 연소득의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대요. 부동산 사는데 들어갔던 그 빚까지 다 포함한 거일 텐데 신용대출까지 다 해서 영끌할 때 실제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가지고 이제 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이게 영끌의 결과인 거잖아요. 청년들이 2030, 3040이 영끌 많이 특히 했으니까. 이게 코로나 때 이게 워낙 심했잖아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코인, 주식부터 해가지고 자산들이 많이 오르면서 그거를 따라가려고 진짜 노력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 와서 터진 거고 이번에 사실 저는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갭이 더 커졌을 것 같아요. 저는 영정이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영정이 그때 이제 막 빚내서 투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주식도 이제 자기 현금으로 맞아요, 했다가 맞아요. 그냥 막 마이너스 네. 70% 맞고 이랬잖아. 80%. 아, 80%. 잃어도 내 돈으로 하면 네. 회복이 가능한데 네, 저는- 빚을 지게 되면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버리더라고요. 제가 만약 좀 잘 알았으면 주식도 레버리지 할 텐데 대출 받는 법을 몰라서 안 했거든요. 근데 만약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업이 아닌 이상 영정이랑 이제 예술 대표는 부동산이 본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가족 사업이 본업이잖아요. 저도 주식 투자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부동산 투자는 어쩔 수 없이 사업용 건물을 레버리지를 낄 수밖에 없지만 저도 주식 같은 거 할 때 절대 레버리지 안 끼고 하고 저는 코인도 절대 레버리지 안 하거든요. 무조건 그냥 있는 현금으로. 왜냐면 이게 레버리지를 끼면 청산을 당하면 와 이거 복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소득의 3배가 넘으면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영정이나 예술 대표처럼 고소득자는 괜찮아요. 고소득자면 금방 갚아요. 솔직히 뭐 빚이 5억 있고 6억이 있어도 금방 갚거든요. 좀 고생할 뿐이지. 고생은 좀 많이 해야 네,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고생을 하는데 갚을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근데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네. 청년들이 근로욕이 떨어지게 되고 청년들이 일을 안 하게 되고 가뜩이나 지금 노동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실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1억이라는 게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빚내가지고 투자해준 분들이 사실 1, 2억, 2, 3억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뭐 임금이 특별하게 올라갈 것도 아니고 고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진짜 되게 조금 그런 점에서 막막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이 한창 화랑일 때 B2 영끌을 추천해준 이제 유튜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연소득이 1년에 10억이야. 그럼 그 사람은 B2 영끌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좀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연소득이 맞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달에 뭐 세후로 6천씩 꽂힌다 이러면 마음은 힘들겠지만 2년 3년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돼요. 10억 20억 대출을 받아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소득이 많으면 어차피 사람이 월 1억을 버나 월 2억을 버나 월 1,000만 원을 버나 월 500을 버나 어느 정도 쓰는 생활비는 좀 비슷해요.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사치품을 네, 많이 사는 거고 이래서 이제 이게 쓰는 돈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기본 들어가는 생활비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연소득만큼 차이가 안 나요. 연소득이 10배라고 해서 기본 생활비 10배 안 네, 쓰거든요. 맞아요. 다 같이 뭐 SSG나 아니면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롯데마트 이런 데 장을 보고 갑자기 연소득이 1년에 30억이라고 저기 뭐 농장 사가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SSG 좀 더 좋은 거 사고 뭐 맞아요. 그 정도란 말이야. 외식할 때 좀 더 좋은 거 맞아요. 먹고 어차피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봉 3,4천만 원인 사람들한테도 연끌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절대 못 갚아요. 그 돈을. 맞아요. 제가 연봉 예를 들어 30억이에요. 근데 빚이 예를 들어 70억이에요. 그럼 그건 갚을 수 있어요. 어차피 생활비는 적으니까 다 저축을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걸 갚아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빚이 1억이면 못 갚아요. 기본 쓰는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을 거의 못 하거든요. 사실은 연봉 3천이면. 맞아요. 그 사람들이 비투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한참 화랑기 때 연끌을 안 하면 뭔가 좀 바보 취급하고 맞아요. 이랬다면서요. 저는 안 그 봤지만. 당시에는 저처럼 이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도 코인 계좌를 만들고 주식 계좌를 만들었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 거 네.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저도 물렸지만 그래도 크게 타격을 안 받는 이유는 자산을 배분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연소득이 받쳐주면 그 물려도 또 커버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주식했는데 또 벌어가지고 이거 메꿨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선순환을 만들 수가 네. 있는데 투자를 해본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잖아요. 판단이 되는데 이제 20, 30대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투자 경험이 적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이 벌었다는 이제 소문이 있으니까 사실 다 그냥 끌어다가 그렇죠. 1,000명 중에 1명 버는 건데 연봉 5천, 6천 이런 사람들이 완전 피보고 이런 또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다시 복구하면 되니까 청년분들 저도 물렸으니까 같이 힘을 내는 걸로 하고 1등 임대시장 방긋 작년 서울 오피스 공실료 감소 뚜렷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사만 읽어보면 GBD가 강남 상권이잖아요. 강남 상권은 다 올랐네요. 고원빌딩까지 임대료가 오른 거는 금리에 올라가는 이제 이자율을 임대료로 전가를 시키다 보니까 따라서 올라가게 된 거고 왜냐하면 또 내가 한번 사실 자리 잡은 곳 같은 경우는 쉽게 이사가는 게 어렵잖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올려달라고 하면 안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 또 이런 시기 때 내가 월세 안 내고 사서 들어간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냥 나 안 사고 월세로 좀 더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것 때문에 월세가 좀 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 이제 프리미엄 빌딩, 대형 빌딩, 네. 중대형 빌딩, 중형 빌딩,
소형 빌딩 5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네. 근데 강남이 이 5가지가 전부 다 올랐는데 네. YBD 같은 경우는 대형 빌딩은 오히려 조금 줄었고 네. YBD 여의도죠. 여의도 중대형 빌딩도 약간 좀 임대료가 내려갔고 CBD 이제 중부죠. 종로 그쪽은 소형 빌딩이 0.9%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거 왜 그런 건가요? YBD 같은 경우는 왜 대형 빌딩하고 중대형 빌딩의 임대료가 내려간 거예요? 안 좋나요? 여기도? 여기는 안 좋잖아요. 형이 아시잖아요. 잘 몰라. 금융권이 많으니까. 금융권이 많아서 네, 그런가? 오히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금융으로 소형 사무실 쓰는 분들 돈 많은 예전에 여의도 같은 경우 많잖아. 최근에 내가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증권사에 천한 사람들 많잖아.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했어. 작년에. 그렇구나. 그러면 사무실도 옮기고 했겠구나. 그렇죠. 또 그리고 개인 사무실 같은 분 있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렇죠. 약간 그런 그렇구나. 느낌이지 않나. 왜냐면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강남 같은 경우는 진짜 폭넓은 임대 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폭넓진 않으니까. 여의도는 네. 금융시장하고 좀 연동이 많이 맞아요. 되고 네. 강남은 외식업부터 뭐 회사부터 되게 다양한 네, 업종들이 맞아요. 섞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역시 강남이 최고라는 또. 강남을 이제 저희가 빌딩 관리 하다 보니까 주요 이제 강남의 건물들을 관리하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강남의 오피스 수요는 넘쳐요. 특히나 50평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정도 사이즈는 사업 운영하시면서 직원들이 강남 출퇴근하는 걸 또 선호하고 지역적인 또 메리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오래 못 계세요. 폐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 네. 그렇다는 거죠. 한 3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제 오피스들이 확장해서 이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코로나 때 이제 많이 또 폐업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폐업하면 바로 또 수요가 받쳐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재임대는 상인법 보호를 안 받기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저희 관리하는 건물 같은 경우도 점포면은 상가는 이제 10년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씩 매년 인상을 한다면 오피스는 한번 이제 임차인 바뀔 때마다 임대료 한 20%, 25% 이렇게 계속 인상을 했더니 2, 3년 차이에 임대 수익률이 많이 오르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빌딩 관리 회사에서 잘해주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만큼 또 강남에 수요가 받쳐주니까 맞아요. 임대료 수준이 계속 올라가요. 강남이 좋은 건 저도 아는데 강남의 핵심 이제 오피스 상권이 하면 신사, 뭐 네. 신논현, 뭐 논현 막 이런 데잖아요. 네. 그리고 도산대로 쪽도 있을 거고 여의도도 되게 좋은 상권이고 교통도 좋고 워낙 이제 대형 좋은 네. 건물도 많고 뭐 중구 이제 전통의 강자 종로 여기도 그런데 지금은 좀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강남은 왜 이렇게 대리 수요가 많은 걸까요? 어느 정도 이제 뭐 경기도 분당 이쪽까지도 폭넓게 또 수요가 교통도 받쳐주니까 편- 교통이 제일 교통이 네. 그것도 딱 중심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강남이 도시 개발적으로 볼 때 가장 규제가 적어요. 예를 들어 중구, 종로 이런 데는 잘못 땅 팠다가 막 문화재 나오고 리모델링 하는데 문화재 심사받고 이러니까 건축 행위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 포시즌 호텔이 문화재 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미래에셋에서 거기, 한참 네. 털렸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개발을 많이 안 하니까 건물들이 뭐 깔끔하거나 좋아지는 거 별로 없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 없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또 다 대형이니까 중소형 회사들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최근에 가봐서 알겠지만 공유 사무실밖에 없잖아요. 수요층이 한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은 뭐 건물 지어버리면 되고 뭐 상황 생기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층 입장에서는 되게 다양하게 네.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예전에 그 유현준 교수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강남의 테헤란로 말고 굉장히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인데 사람들은 거리에 이벤트에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리에 얼마나 많은 이벤트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테헤란로 그래서 우리가 안 걷는다. 재미가 없지 않냐. 걸어봤자 가로수길 재밌고 세로수길 재밌고 이런 이유가 거리당 이벤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강남이 확실히 매력적인 상권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24시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수요자 물론 수요자는 있겠지만 인건비도 그렇고 그래서 24시가 많이 없어졌는데 강남에 24시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24시로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오피스가 예전에 24시로 활기를 논현동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이벤트. 다양성과 이벤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게 앞으로 더 생길 거고 네. 그래서 약간 다른 지역과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인데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가계약금 입금일이 부동산 거래일 입법 예고의 중개사들 부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혼란이 많아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약금의 일부를 선 지급하면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등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날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 보겠다. 계약서를 안 써도 네, 그렇게 되면 그 날로부터 이제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라. 무조건 해야- 이거를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계약서를 쓴 날로 많이 했잖아요. 이게 현장에서 실무하는 사람들마다 약간 또 이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랐고요. 보통 이제 저희도 실무자에서 봤을 때는 가계약금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약속금의 네, 형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계약에 대한 중요한 부분
부분들을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이제 물건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든지 1,000만 원 빨리 넣어 찜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나 계약할 의사는 있는데 우리 만나서 계약서 쓸 시간은 좀 타이트해. 그러니까 일부라도 돈 넣고 이제 시작하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을 계약 체결일로 이제 보면서 거래 신고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행정청에서는 가계약금 지급한 날로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 신고다. 잘못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과태료를 이제 중개사들한테 행정처분을 물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네. 입법 예고까지 했네요. 법에다가 모두 받겠다라는 네. 얘기네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그럼 이제 가계약금 그냥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완전 계약이 돼버리면 그럼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 그럼 보통 계약금 10%니까 10억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매수자가 이거 좀 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좀 당장 지금 10억이 없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거 찜을 하고 싶어가지고 5천만 원을 쌌어요. 일단. 네. 그러고 나서 계약일에 내가 9억 5천을 쏠게 했는데 이걸 계약으로 봐버리면 매수자가 이걸 파기를 하게 되면 계약금 떼이는 네, 거고 네. 이제 매도자가 파기하게 되면 이제 배액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받은 게 5천인데 2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계약이 돼버리면 이게 100억의 물건을 사겠다고 하면서 여기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냐 없었냐. 그건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네. 매매 금액이라든가 잔금일이라든가 이런 거 네. 다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 나 5천만 원 받고 누가 이제 110억 준다고 해서 이참에 팔았는데 2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뭐 거기에서 해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가계약금은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그 판례에서는 이제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이 아니라 언제든지 일방의 해제 의사를 하고 그냥 없앨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계약의 중요 부분 이게 저도 현장에서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보통 가계약이라고 안 하시고 1차 계약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맞죠? 가계약이라는 게 실제로 가등기, 가압류, 그냥 가처분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 가계약금도 가짜 계약금이에요. 따져보면 이름도 사실 가계약금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왜 이렇게 바꾸는지 현장에서는 되게 목소리가 많나 봐요. 근데 이게 그 가계약금 지급한 날을 계약 체결일로 보겠다. 그래서 그날로 30일 이내 거래 신고를 해라. 네. 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에는 계약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관련 뭐 부동산 서류들도 그 계약일에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가계약금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 전세 계약하면서 50만 원 가계약금 넣었는데 그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써야 되느냐. 약간 그런 또 이제 해석도. 만약에 이걸 진짜 이렇게 입법을 한다라고 하면 입법 내용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명확하게 맞아요. 들어가야 네. 이게 계약으로 볼 것이냐를 네. 써야겠네요. 맞아요. 중개대상물 확인서, 잔금일, 네. 뭐 계약 전체 총 금액 네. 등등등 다 이걸 만족했을 때 이건 계약으로 본다. 네. 거의 계약에 준하게끔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 가계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없었고 실무에서 네.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실무에서도- 만큼 관련 규정도 좀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택 임대차 또 신고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 계약 체결일 기준에 대해서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택 임대차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중개사가 아니에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해야 되는데 둘이 이제 직거래를 하면서 가계약금은 1월 1일에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3월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대차 신고는 1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네, 해야 네. 되는데 임대인 임차인은 모른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지연 신고 이런 거에 따른 과태료도 또 임대인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아 이거 바뀌면 좀 현장에서 혼란이 좀 오겠네요. 네. 이거는. 네. 네. 또 이번 주는 뉴스에서 네. 이슈가 될 만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뭐 세금 이자 비용 뭐 네. 되게 많이 얻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것 같고 최대의 교훈은 B2 영끌을 최대한 하지 말자.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되게. 네. 그리고 이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전세가율이 어떻게 전세가율이 변동하는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희망을 주지 말자. 조금 섣부른 예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오늘도 촬영을 했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